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인도인데요. 방금 이제 일본에 관련된 것을 손희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도는 뭐 약간 한국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시작하면,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이 될 거고, 만약에 한국은 아까 북한 말씀도 살짝 하셨는데, 북한 가면 프랑스 정도는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는 그럼 어떤 국가가 될까요? 인도는 이제 아시아에 국한된 국가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아시아에 국한된 국가긴 한데요. 그러면 인도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하고 일본은 유럽에 있는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형태의 우리가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유를 많이 당하는 자신들은 그렇게 비교를 하지는 않는데 중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도는 이제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조금 어그로를 살짝 끌려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글로벌 탑 3가 될 수 있냐? 결국 이게 이제 인도에 대해서 가장 큰 질문입니다.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그 인도하고 중국을 비교해서 그때 뭐 같이 중국하고 인도가 협력해서 친디아 모델 뭐 이런 형태로도 시작을 했었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된 얘기인데 이제 글로벌 탑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 뭐 탑 2는 이제 명확합니다. 오늘 보셨지만 이제 미국 여전히 손희월 교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디클라이닝하는 파트를 강조해 주셨고 제 생각엔 전재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호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듯이 뭐 피킹 한다고 한국도 피크 코리아 얘기를 저도 자주 하고 있는데 피크 차이나 피크 재팬도 나왔었습니다. 다 나왔는데 글로벌의 탑 3를 가기 위한 그 중국의 여정은 아직은 2까지는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인도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는 아직까지 피킹을 한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 두 국가,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래 수준에 있는 국력이라는 사이즈로 볼 때 일본과 한국과는 조금, 뭐 프랑스, 영국,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자, 과연 탑3가 될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저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잠깐 살펴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인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이제 일본, 미국,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드리면 아주 좀 특이한 형태의 지역 강대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아주 복잡하고요. 종교적으로도 뭐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슬람도 있고요, 무슬림들도 있고, 그다음 기독교도 있고요, 시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아주 많이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고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당히 극단적인 다양성, 혼합성을 갖고 있는 이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56개의 민족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이제 호모지니어스, 통일된 분야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멜팅 팟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고 다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호모지니어스 편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차원을 달리하고요. 14억 인구 정도 되고 영토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국가가 자유민주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2000년대 이후로는 그 글로벌 구조의 상당히 핵심적인 행위적으로 부상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인도에 관해서 물어보는 건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국가에서 그렇지만 특히 한국에서 물어보면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이게 한 수준 아래죠. 중국이 견제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 국가다. 인도에 주목하자. 이런 형태의 접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30년대, 40년대 정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깨 나란히 해서 구조를 갖다가 아젠다 세팅을 하거나 구조를 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글로벌 탑 10, 3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자, 이거를 다른 형태로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면 약간 외교 전략이나 글로벌 스트래티지 전략에서로 접근을 해보면 좀 읽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현재 글로벌 위계 질서에서 여전히 패권국인 미국하고 그게 이제 헤제모니가 됐던 아니면 이제 자유주의 질서가 됐던 그다음에 도전국 중국 그다음에 가로 열고 이제 러시아가 살짝 거기 들어가 있죠. 사이에서 균형이나 해칭 아니면 다자연대 멀타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정도의 국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가 한 10년, 20년 안에 이를 넘어서 타국들이 다른 국가,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 아니면 스리랑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이
미국, 중국, 인도의 삼각구도에서 균형 해칭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 그거죠. 근데 이제 올해 그걸 또 다시 또 이렇게 보면 올해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이민, 군사, 외교 전략들에 이제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직도 이제 중국은 살짝 우리 유 교수님 설명했지만 그 단계는 넘어간 것 같은데 시진핑 공산당 체제에서 점증하는 경제, 산업, 군사적인 압박, 인도에 대한 압박에 대응하는 것도 버거운 형태의 전략적 자율성, 이 국가들 사이에서 스트레치 오토노미를 집착하고 있는 인도가 아닐 수 있는가, 이 단계 넘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의 미국 중심 단극 체제에서 이게 단극 아까 극 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 양극 체제로 아니면 이게 조금 다른 형태 다극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질서를 인도가 그 한 축이 돼서 삼극 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질문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는 현재 한 2025년을 보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중국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 자유민주주의 그룹이라고 표현한 비서구 권위주의 그룹,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쟁 하에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자, 인도를 독립국가, 라이크-마인디드 컨트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거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이긴 한데 근데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국가나 북유럽 국가들 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실질적인 서구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국가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형태의 외교 전략을 구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개발도상국, 글로벌 사우스라고 저희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개발도상 대국으로서 또 글로벌 이 안에서의 그 이익과 동일하게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 또 움직이는 방향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해칭 균형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외교 전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자체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존의 비동맹 전략을 발전시킨 다자연대 멀타이 얼라인먼트라는 외교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멀타이 외교 얼라인먼트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체가 되게 모호해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풀어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제정치적이나 국제경제적인 뭐가 하여튼 원칙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국익에 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실행하는 형태의 아주 저희 그러니까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정체불명,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측정해야 할까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인도의 아주 대표적인 그 전략 필러들인데 중요한 근간들인데 이제 비동맹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마 요거는 좀 많이 익숙하실 거거든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을 테니까 이제 세계화 되기 전에 이제 냉전 시대 때 비동맹 전략으로부터 다자연대 전략이라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약간 뭐 느낌만 뭐 다를 뿐이지 그 범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제3세계라고 저희가부터 표현했던 것에서 뭐 전 세계로 확정되었던 뭐 그런 형태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어떻게 미중러를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의 균형 전략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연계 유행성을 갖다 확보하려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쭉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글로벌 패권 전략 자체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특별한 차이점이고요. 중국과도 아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디아 가장 이제 최근에 지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사이에 이제 글로벌 인디아 아미칼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47년까지 선진국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추후에 이제 경제관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경제개발 500여 년 게 우리가 머릿속에 되게 익숙한데요. 그거를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추진해 오다 거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2017년에 폐지를 하고 이 아미르칼이라고 하는 형태의 뭐 15년 계획, 그다음에 7년 계획 이런 형태로 바꿨는데 상당히 구호성이고 아주 콘크리트한 게 별로 없는 그런 형태죠.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국제 정치에서의 외교 전략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요겁니다.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인데요. 아쉽게도 아직 일본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쿼드 기술 협력 강화하는 거, 뭐 인도 전략 참여하는 거 하지만
동맹은 안 합니다. 그래서 쿼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그다음에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관계를 미국과 맺고 있고 중국과는 이제 제한적인 경제 협력을 상당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입이 상당히 중국에서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약에 불꽃놀이 할 때 쓰는 그 폭죽인가요? 폭죽을 갖다가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인도에서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축제를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예, 그게 안 될 정도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러시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전 세 분께서 발표하셨을 때에 이제 상당히 잘 많이 안 잡힌 데가 러시아인데 인도에게만큼 러시아가 중요한, 러시아가 인도한테까지 중요한 만큼의 이런 것들은 좀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쟤네들 도대체 왜 저러니? 뭐 이런 형태의 접근이었죠.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이 러시아가 자꾸 도와주고 이런 게 왜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형태의 것들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서방과 소위 말해 미국하고 서구와 거리 조절을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미중국 패권 경쟁 속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전략성 모호성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글로벌 거버넌스는 참여를 잘 안 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러면서 영향력 확보나 확대보다는 이제 이익,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인도는 글로벌 강대국이라고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헤제모니를 펴우는 헤제몬을 갖다 하는 건 아닌데 이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하는 이 지역은 남아시아 아대륙 서브컨티넨트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스리랑카, 멀디브스 요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는 확실한 지역 패권국입니다. 중국이 2010년대 이후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도 러시아도 이 지역 패권국 지위를 인도의 지역 패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건드리지 않고 있고요. 유일하게 중국이 들어와서 이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전통적 외교관계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패권국입니다. 미국하고 한국,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보다도 더 강한 파키스탄과는 이제 적국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완전한 패권국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보 협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경제 협력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 있는 남아시아 대륙하고 그다음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쪽에 있는 미얀마 정도까지 빔스텍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요 회랑을 가지고선 여러 가지로 그다음 이제는 또 이번에 이제 보니까 중동까지도 연결하는 이런 형태의 협력체를 만들어서 다자간 협력을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아직도 되게 미미하다. 중국의 1대1로 뭐 원벨트 원로드 이따일루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마이너한 아주 영향력이 작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2000년대 이전의 상황까지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이 중국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얼터너티브, 저희가 말하는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이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건 아니지만 이게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가 그 해양 전력 강화하고요. 그러니까 해군력을 엄청 강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방산 무기 같은 것들을 많이 사가려고 하고 뭐 협력도 많이 하는데 아주 잘 되진 않죠. 예, 그 자주포 하나 빼놓고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과 동맹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구축을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동맹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여기 있는 이제 스리랑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제 몰디브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중국과 이 인도 사이로 오가고 있는데 네팔, 부탄 대부분의 이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인도 쪽하고 중국 쪽에서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아세안이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본 사이에서 많은 걸 취하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패턴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들어왔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의 대체제로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아주 거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외교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자연대나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이제 벌써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일본 얘기를 쭉 들으셨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이제 개념을 잡으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자연대, 멀타연대, 정체불명의 외교 전략 이것들을 아주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그냥 실제적인 형태의 이익에 가장 중요하게 목숨을 거는 이런 형태, 독립성 국익 극대화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디나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동일하게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들을 가장 중요하게 원래는 반미국가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흐름 속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그 나렌드라 모디가 이끌고 있는 BJP 이 정당, 지금 현재 여당이죠. 이 정권과의 관계를 하면서 훨씬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관계를 하면서도 계속 러시아하고 같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갖다 회복하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유엔 보팅에서 일단 러시아 침공에 대한 것들을 거부했고 미국 정부가 완전히 바뀌었죠. 바이든하고. 이런 형태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라고 러시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쟁국 적국의 상황에서 이 두 국가와 다 같이 잘 지내는 이런 형태. 그건 또 중국을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협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중국 경제블록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과제들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다. 예. 근데 제가 설정하는 거는 그 도전 과제는 글로벌 탑3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 자체를 도전 과제로 설정하실 건가가 도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글로벌 탑3가 될 거라고 이제 저 말을 살짝씩 하긴 하지만.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자체적으로. 예, 그게 뭔 의미일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게 인도라고 저는 깨설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외교에서 보는 건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하는데 살짝 역사적인 맥락이나 경로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게 되면은 이렇구나. 이게 그래서 당연히 그럴 만하네. 그리고 나서 또 글로벌 전체로 딱 보게 되면 도대체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이런 형태의 이 결론이 나는 아주 특이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껴안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디 총리가 이렇게 앉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왔는데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안 갔으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파트너십 이게 이제 모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난 다음에 나온 그 트위터라고 저는 X군요. 거기에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만나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이제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건 트럼프 관련된 걸 업데이트 해드리는 의미긴 한데요. 아까 우리 전재성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 변하는 질서 속에서 인도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도는 트럼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바이든하고도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그 지금 현재의 마가라고 하는 형태의 아주 직접적인 저희가 표현은 트랜잭셔널하는 건 바로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다음에 무슨 근본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큰 외교 전략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형태의 것들을 인도는 그닥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도널드 트럼프를 다루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렌드라 모디 개인적인 그다음에 BJP라고 하는 힌두트바라고 하는 형태의 힌두교 중심의 내셔널리즘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상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마가 중심의 이제 많이 이제 예전의 공화당이 아니죠. 공화당의 현재와 상당히 비슷해서 호환이 잘 되고요. 동기화, 싱크로나이즈가 상당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겠고, 뭐 안보 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경제 관련된 것도 아까 이제 이시바 총리 말씀을 이제 해주셨었는데 이시바 총리가 가갖고 도널드 트럼프한테 이미 많은 것들을 이미 양보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먼저 제안을 했었죠. 인도도 못지 않았습니다. 인도도 지금 관련된 무역 적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IT나 의약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인도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것, 섬유 수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F-35라고 이제 그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해줬고 동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뭐였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 대부분 보면은 다 CEO가 인도 사람 아니면 뭐 CTO나 아니면 CFO들이 다 인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점에 있지만 그 아래는 수십만 명, 뭐 적게는 뭐 4~50만 명 정도라고 표현하고 그 이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유학생이었거나 불법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도
나렌드라 모디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국내에서는 이제 그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50만 명 정도가 매년 인도에서 밖으로 취직을 하러 나갑니다.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주 우수 인력들이 대부분 많이 가는데 그 중에서 최고 인력들은 다 미국을 가죠. 실리콘밸리에 가니까. 근데 그 인력들이 못 나가게 되는 것이 아주 큰 국내 문제로 받아들여졌었는데 나렌드라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람들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왜냐? 불법으로 갔잖아. 그럼 그건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딱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뭐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 정도로 그냥 딱 한마디로 내부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마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상황이고 반도체라든지 AI 분야 같은 경우도 협력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좀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활용 정점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모색 시작한 미국.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국면에서 인도가 포지셔닝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군사적인 도움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기본 아주 오래전부터의 거의 동맹과의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중국 때문에 가장 그랬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러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 쪽에 가게 되면은 이 유라시아 쪽의 전체적인 그 진료 전략 지형상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위치에 처한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미국과의 그 건설 전력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였는데 이게 바뀌면서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하면은 이 미국하고 충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더 내려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전략적 마인드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자체가 여러 가지 그 국내적인 이유도 있고 뭐 권위주의화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러시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국 관계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여지는 있었는데요. 국경 충돌 문제, 경제력 문제, 무역 적자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중국하고 무역을 할 때 있어서 어렵지만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국가는 지금 무역 흑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소비재 물품들을 다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거의 어렵습니다. 군사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도가 훨씬 더 처지고요. 그다음에 외교 전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우리 이옥 교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인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뭔가 어떤 체계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전략에서 이제 중국한테 상당히 밀리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동일하게 하는데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계속합니다. 특히 이제 BJP의 집권당 정부에서는. 근데 이게 패권국을 의미하는 형태의 글로벌 강대국이거나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독자적인 글로벌 패권을 지향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국가 의지 표명은 상당히 결여가 되겠습니다. 리딩 컨트리가 되겠다, 슈퍼파워가 되겠다 얘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모호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을 대체하거나 중국의 패권 도전국 지위까지도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는 글로벌 전략 같은 게 발표한 전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미국의 패권 담론 아까 말씀드린 이욱 교수님 설명했던 중국의 대체 패권 같은 뭐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영이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그냥 이런 형태입니다. 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글로벌 그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 우리 중국의 그런 것은 이게 말은 크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부 설명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다 잘 지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 정부와의 기본 전략 자체가 그 힌두투바라고 하는 그 아주 인도의 특수성, 힌두교의 특성에 입각한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 보편성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힌두투바를 가지고 80억 인구를 세계의 어떤 가치를 갖고 그런 것들은 어려운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그 레토릭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좀 이제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우리 이제 제3위 아까 손율 교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좀 있으면 2030년대 초반이 되면 독일도 앞서서 3위가 됩니다. 경제 규모 크기입니다. GDP 전체로 되고 초강대국으로 우리는 갈 거고 우리가 리더고 아젠다 세터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이상카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외교장관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미니스트리 오브 익스터널 어페어스라고 얘기하는데 선진국으로 갈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굳이 로드맵은 없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행력이 있느냐? GDP 성장은 뭐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얘기했던 피크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국가. 어떻게 보면 미국도 피크인데요. 이 인도가 유일하게 피크 없습니다. 왜냐? 좀 장표에 보겠지만 인구가 너무너무 젊습니다. 2050년에서 60년까지 그냥 노동력이 막 넘쳐납니다. 예. 한국은 이제 노동력 없다고 이제 난리. 일본도 이미 그렇게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지가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폭발적으로 우리가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총력 생산성 얘기할 때 노동 생산성에 기대할 거는 거의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노동 생산성 하나만으로도 쭉쭉쭉 6%에서 10%씩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군사적. 그렇지만 이제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훌 간디라고 조금 아픈 손가락 같은 잘 못하는 그 간디가의 이제 그 후손인데 이제 야당의 이제 그 수장을 지난 한 10년 정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초강대국 담론은 허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빈곤 여선 안전부터, 그러니까 한마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인도를 갖다가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이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인도를 만드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할 정도. 이게 약간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밖으로는 눈이 좋은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초강대국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타젠 이분은 이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소득층 문제 없이는 초강대국 불경. 뭐 빈부격차의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 저희 권위주의화가 강화되고 있다. 자, 그럼 결론은 인도의 지도부 같은 경우에 이제 내셔널리즘, 힌두투바 내셔널리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중국과의 차이점,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 규모는 이렇게 큰데요. 근데 이 GDP가 2,3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PPP로 하면 더 높지만 한 13,000, 14,000달러까지 이미 올라왔고, 뭐 미국은 8만 달러, 7만 달러, 8만 달러고, 뭐 안 돼도 일본도 3만 5천에서 6천, 한국도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정도고요. 근데 2030년이 돼도 5천 달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5천 달러 될 것 같지도 않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런데 이렇게 연 7%로 밖으로 하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와, 이건 이제 우길승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중인구 한 30살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3, 40년 정도는 노동력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조업이 너무 낮다. 좀 더 그건 추후에도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투자도 상당히 미흡하게 되고요. 자, 이런 형태. 문제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저분은 이제 그 인도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제가 이 이름을 제가 항상 요분이 진짜 좋은 이름인데 이분 이름을 자꾸 제가 까먹어요. 이분이 니르말라 시트라만 재무부 장관하고요. 그걸 다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경제개발계획 같은 형태의 것들 주도하고 있는 분인데 이 인프라 부족하죠. 뭐 여기서 혹시 인도에서 사업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니면 주재원 과학을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은 정말 대단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공식 경제비 80% 이상이죠. FDI 안 들어오죠. 농업보호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발전하는 국가가 농업 GDP가 16.5%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높은 겁니다. 이게 거의 한국 같으면 2%에서 3% 정도 되는 거고, 뭐 농업의 기반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기가 어려운데 아직까지도 이런데 인구의 반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이 MSP라고 해서 미니멈 서포트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그 보조금인데 이걸 대부분 다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카스트에서 대부분 다 받습니다. 이걸 폐지한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한 2억 명 정도가 그 델리로 몰려가고선 시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그래서 서비스업 이게
제조업을 정말 해야 되는데 제조업을 하고 싶으신 이게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기업부 장관하고 모디 총리인데 이런 것을 막 구호성으로 메이크 인 인디아도 한다 그러고 뭐 스타트업 인디아도 디지털 인디아 한다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뭐 요즘에 보면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 정도의 이런 폭발적인 그런 성장은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인구 보너스나 고용 구조 문제나 노동 참여 제가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도의 가장 큰 국내적인 문제는 이 젠더 이니퀄리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 문제. 이 여성 노동 참여율이 10%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명 중에 한 1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나와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성 인구 인력들을 못 나가게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안 내보내는 겁니다. 한국의 옛날 전통사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40에서 50%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제조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조업 기본적인 건 경공업 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 산업 경쟁의 발전의 그 사다리로 올라가는 가장 밑이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여성 인력들이 이제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집에서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은 없이 위에 있는 첨단 IT 기술 정도만 있고 서비스 기업이 있는 상황에 아래에 있는 노동력 기반에 있는 레이버 인텐시브 기업 산업이 별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숨어 있는 아주 어려운 이렇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모디 총리가 아주 잘 해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권위주의 성향이 심하게 되고 뭐 언론 통제하는 거 시민들 그래서 소위 말해 저희가 민주주의 태보 한국도 지금 겪고 있는 데모크라틱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회문화 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여전합니다. 그래서 카스트라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완화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없어지지가 않고 계속 이런 카스트가 있는데요. 역으로 아래, 그러니까 하위 카스트에서 소위 말해 불가촉 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나 우대 정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다 들고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 막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죠. 2억에서 3억 명 정도가 표를 다른 데 던지면 어떻게 정권이 날아가죠? 정권이 날아가기 싫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얘기하는 개발 독재의 역설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군사력, 그러니까 국가의 총량, 경쟁 역량의 총량, 스테이트 캐패시티의 총량을 볼 때 군사력이 차지하는 것은 절대적이죠. 군사력이 없으면 글로벌 제국이고 글로벌 패권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국방비가 760억 달러로 미국하고 중국 다음이에요. 근데 군사력 전체로 보게 되면은 매우 떨어집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하고 인도가 전면전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전면전이 일어나면은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구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 군사적인 그 역량들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동시에 또 메인 적국은 두 개, 파키스탄 있죠, 그다음 중국도 있죠. 이 두 개 국가를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두 개의 글로벌 전선에서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나가기도 전에 이미 그 남아시아 대륙 아래서 두 개의 적국을 아주 힘겹게 상대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있고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 한국의 방위산업 뭐 주가가 난리죠. 한국처럼 이렇게 잘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해공 우주 포괄적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D 같은 경우도 잘 안 되고 이런 군사적인 한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빈곤 불평등 문제, 뭐 노동 참여율 저조, 농업 의존도 과도한 것,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데 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도시화율 아까 그 중국 같은 경우 이제 60%에서 더 갈 수 있다면 여기 35%입니다. 이것만 도시화율만 높여도 그냥 기본적인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인데 일을 할 데가 없어요. 일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제조업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제조업이 없으니까 제조업으로 할 수 없으면 그냥 슬럼에 밖에 있어서 그냥 옆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밖에 릭샤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수가 없죠. 가고 싶어도. 그래도 충분히 천천히 도시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게 어려운 상황. 네. 그다음 델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초미세 PM10, 25, 1000까지 올라갑니다. 저희 150 정도 되면 이제 눈 앞으로 힘들잖아요. 1000. 예전에 이제 중국은 이제 훨씬 넘어섰고 이렇게 됩니다. 가기가 어렵죠. 뭄바이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 싶은 게 요겁니다. 인재.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인도에 정말 천재가 많아요. 14억에서 나오는 천재. 그다음 중국도 마찬가지. 그 인구에서 그냥 비율상으로 나오는 천재의 숫자도 정말 많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MS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다 대부분 다 그런데 실상은 이 인재 양성이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는 QS 대학 순위 500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한 10개 정도, 12개, 3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인도네는 이 엄청난 이 인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도 3개밖에 없습니다. 딱 3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인재 양성의 수준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고등교육 등록 28% 중국, 미국하고 대비해서는 많이 낮죠. 교수진 중에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들이 40%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학생 교수 비율은 이렇고요. 예. R&D도 0.1%가 투자비가 1% 되지 않고 특허수 이렇고.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인도가 갖고 있는 가장 아픈 구석. 이 수많은 인구, 정말 좋은 인력 자원을 이 카스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인재 양성을 갖다 해서 그 많은 형태의 그 경제 성장을 갖다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과 구조적 제약 관련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BJP가 상당히 강력한 중앙 집권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산업화의 정책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힘이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는데 역으로 이상하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잘 안 되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자꾸 이렇게 중앙 집권 존재가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총선거에서 BJP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절대 과반 다수를 하지를 못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그러는데 승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야당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 거의 한 200석 가까이를 갖게 되면서 543석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인도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일본하고 아까 손열 교수님 설명 쭉 다 해주셨잖아요. 거기다 한국이라고 넣으면 다 똑같잖아요. 거의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좀 더 일본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인도가 정말 한국이 필요한데요. 한국의 행이 필요한데 초강대국이 될 것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2번, 3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형태 경제 불균형, 기술력 부족, 정치력 불안정, 외교적 고립, 특히 이제 외교적으로도 내 국내의 경제적인 산업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FTA라든지 이런 형태의 무역 기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방된 경제 형태를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그 1대1로와 같은 형태의 엄청나게 큰 인프라 프로젝트를 할 역량도 안 되고, 그걸 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쭉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말씀드리면 미래 전망은 물론 이제 2035년에서 40년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후엔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탑 10, 탑 3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인도를 중국의 대항마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독립적인 전략적 파트너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한국도 인도와 관계를 당연히 강화해야 하지만 일본처럼 마찬가지로 인도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그런 프라이오리티를 두거나 아니면 비중을 두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